자, 2025년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이제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알고리즘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이걸 넘어서서 그 AI로 누가 더 빨리 미래를 발견하느냐, 이 속도 자체가 무기가 된 시대예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1월부터 정말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이 숨막히는 AI 패권 전쟁. 정말 숨막혔죠. 미국이 던진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카드,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중국의 초전산망. 이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인들의 싸움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그 뿌리부터 바뀌는 거대한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포문을 연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제네시스 미션.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걸 21세기판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에 비유할 정도면 이건 그냥 산업정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견된다고 언급을 했어요. 아, 직접요? 네, AI를 냉전 시대의 핵무기처럼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자산으로 보겠다는 아주 명백한 선언인 거죠. 목표도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10년 안에 미국의 과학기술 생산성을 2배로 만들겠다. 생산성을 2배로 그 엄청난 목표를 달성할 핵심 기술이 미국 과학 보안 플랫폼 ASSP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폐쇄 루프라는 말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과학계의 미덕은 뭐였죠? 공유와 개방 아니었나요? 그렇죠. 공유와 개방이었는데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데이터의 요새화입니다. 데이터의 요새화요? 네.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다 모아서 말 그대로 자물쇠를 채우는 겁니다. 아예 못 보게요? 네. 적성국으로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이 데이터를 과학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대 AI를 훈련시키는 독점적인 연료로 쓰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폐쇄 루프라는 게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걸 넘어서 이제 과학 지식 자체가 거의 국가 기밀처럼 다뤄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나온 최첨단 연구 결과는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가 하는 일이 두 번째 축인데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뭔가요? 바로 자율 실험입니다. 자율 실험이요? 네, AI가 가설을 세우면 로봇 실험실이 자동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과정이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데요. 그럼 미래의 과학자는 실험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AI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는 뭐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연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이 실험 수행자에서 질문 설계자로요. 과거에 수년씩 걸리던 연구가 몇 주 단위로 단축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근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쟁쟁하죠. 네, 민간 기업들이 총출동했어요. 거의 뭐 AI 어벤져스 팀을 꾸린 수준입니다. 바로 그 점이 21세기형 총력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맨하탄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그렇죠. 지금 기술 혁신의 심장은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걸 미국 정부도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가진 최첨단 AI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반도체 같은 자산을 국가 안보라는 목표 아래 총동원하는 겁니다. 분야도 정해져 있던데요. 네, 특히 6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데요. 첨단 제조, 생명공학, 반도체,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것들이에요. 목록을 보면 전부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점들입니다. 아,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거군요. 네, 이건 사실상 대중국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요새를 짓기 시작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맞불을 놨죠. 네,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국가 초전산망 SCNet이라는 건데 미국이 통합과 보안을 외쳤다면 중국은 자동화와 속도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SC넷의 발상은 굉장히 대륙적이에요. 대륙적이요? 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30개가 넘는 슈퍼컴퓨팅 센터를 초고속망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쓰겠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그리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온 나라의 컴퓨팅 파워를 하나의 공유 두뇌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베이징의 연구원이 요청한 계산을 지금 가장 한가한 선전의 슈퍼컴퓨터가 처리해주는 시기죠. 비효율을 없애고 자원을 극한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런데 하드웨어보다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무섭다고 하던데요. 자율 AI 에이전트 말입니다. 네, 그게 바로 SC넷의 진짜 핵심입니다. 연구자가 그냥 자연어로 이 합금의 내열성을 최적화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요. 네.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연구 계획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까지 써주는 드라이버리스 연구 시스템입니다. 운전자 없는 연구라 중국 측 주장이긴 하지만 과학자 한 명이 하루 종일 할 일을 AI가 1시간 만에 끝낸다. 이게 효율적이란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우연한 발견을 할 그런 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도 드네요. 그런 우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명확해요. 서방의 제재나 인재 부족 같은 약점을 압도적인 속도전으로 극복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동시에 딥시크 같은 자국 스타트업이 구글급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기술 자립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렇게 강력하고 창의적일 수 있는 AI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핵심 사회주의 가치나는 아주 강력한 통제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술 발전과 체제 유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선을 명확히 그은 겁니다. 이 긴장 관계가 앞으로 중국 AI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죠. 이런 거대한 AI 모델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만의 전쟁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건 물리적인 기계 위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장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진짜 전쟁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알고리즘 전쟁의 물리적 기반이 바로 반도체죠. 그리고 최근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최첨단 장비, EUV 노광 장비를 중국이 자체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이건 정말 판을 뒤흔드는 소식인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네덜란드 ASML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걸 중국이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모두가 아이폰 레시피를 따라할 때 혼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스마트폰을 발명해낸 것과 비슷한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게 ASML의 기술을 훔치거나 복제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죠. 다른 길이요? 네. ASML의 방식, LPP라는 게 머리카락 굵기의 주석방울의 레이저를 쏴서 빛을 만드는 뭐랄까 초정밀 예술에 가깝다면요. 네. 중국의 방식 LDP는 일단 더 넓은 범위의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필요한 빛을 찾아내는 좀 더 투박하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함 대신 생존력을 택한 거죠. 성능은 아직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대량 생산은 어렵지만 2028년쯤에는 자체 장비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도약 뒤에는 인재 전쟁도 있었겠고요. 네, ASML 출신 엔지니어 영입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국 시장을 활용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장비의 50%를 무조건 중국산으로 채워라. 이런 비공식 지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재촉하는 부메랑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거인이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는 동안 그 사이에 낀 우리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죠.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였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내놨습니다.
AI 코-사이언티스트 프로젝트인데요. AI 동료 과학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2030년까지 노벨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AI 동료 과학자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미국처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네이버, SKT, LG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개발을 주도하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대기업 중심 모델을 택했죠. 모든 분야를 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나 2차 전지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현장 고민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AI 투자 덕분에 HBM 같은 메모리 수요는 늘겠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정말 쥔퇴양난이겠어요. 바로 그게 한국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중국 공장의 공정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미국의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의 규제 때문에 들여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중국은 자국산 장비를 쓰라고 압박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중국과 미국 밀착 흐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쯤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AI 경쟁의 최종적인 한계를 결정지을 변수,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AI 두뇌들이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더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이게 AI 경쟁의 승패를 가릴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프로젝트 프로메티우스를 통해서 AI를 활용해서 차세대 원전, SMR이나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옆에 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구상이군요. 그렇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자국의 넓은 영토를 활용합니다. 서부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초고압 송전망으로 동부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는 동수서산 프로젝트입니다. 각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에너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미중의 AI 총력전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래의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 덕분에 과학 발전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요.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데이터와 시스템을 쓰면서 인류의 과학 지식 체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쪼개지는 이른바 분기, bifurcation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분기 현상. 네, 서로 다른 과학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나중에는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발전을 멈추게 하기보다 오히려 독자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메랑 효과군요. 네. 이제 경쟁의 양상은 상대방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발전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가속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경쟁의 승패는 누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컴퓨팅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를 먼저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컴퓨팅, 데이터? 네,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컴퓨팅 파워, 그리고 그 컴퓨팅 파워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쪽이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약 미래 기술의 향방을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어떤 AI가 더 똑똑한지만 볼 게 아니라 그 AI를 뒷받침할 전력망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지식을 생산하고 또 축적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혁명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분석이었습니다.